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건 미도 못했다. 2. 한국 도장만 바꿔 중고 FA50 판매했다. 3. 한국도 약속한 날짜 어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잘했다고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KF21이 2024년 후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KAI와 방위사업청은 원래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고 일정을 6개월 앞당겨 버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양산 계약의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전에 마무리 짓을 것이며 하반기에는 양산 계획까지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됩니다. 노력하여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시험 비행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라매는 불가능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ESA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선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터부터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 지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 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입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 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 CJ-2호 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통칭 IRIS-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IRIS-T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IRIS-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IRIS-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G 선회가 가능한 IRIS-T는 만약 KF-21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능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IRIS-T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점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라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 KF-21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KAI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달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전 세계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FA50으로 석권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FA50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더 높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KAI의 의지가 나비효과가 되어 폴란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덕분에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가 항공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항공기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해외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모아 긴급 속보라 보도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의 MiG-29 전투기를 지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이미 결정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전투기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주력 전차 지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한방에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소식이기에 여러 외신에서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MiG-29 4대가 한 달 이내로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것이며, 이후 총 11터부터 19대의 MiG-27아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러시아의 MiG-29를 운용해온 폴란드는 현재 총 28기의 MiG-2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군은 노후화된 MiG-29 전투기들을 순차적으로 도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게 될 MiG-29를 전투기 지원을 바라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한국에서 K2 흑표를 도입하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제 전투기를 한국 전투기로 밀어내는 식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의 단독 결정에 전투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던 독일과 미국은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처럼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확정과 자국의 전력 공백을 우려하여 전투기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투기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한국 방산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식을 전해드린 FA50 지프 12대가 이달 말 생산 비행을 마치고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이 확정되며 폴란드는 더 이상 고물 MiG-29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너무나 신속한 납기 소식에 해외에선 한국이 중고 전투기를 급하게 도장해서
폴란드에 팔아먹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전차,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까지 계약하고 1년도 안 돼서 납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속도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나 싶은 어처구니없는 논란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무기체계의 품질을 검사하고 보증해주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G 의 출고 전 검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 항공 1팀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FA-50G 2호기의 최종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투기에 기동하는 모든 부분의 작동을 테스트하며 조립 과정에서 유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누락되거나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까지 손전등을 들고 사람의 눈으로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FA-50G가 출고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산 항공기의 품질 검사 과정을 이처럼 세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에 너무 신속한 납품에 생각지도 못한 품질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불식시키고 K방산에 지원 사격을 보내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브와슈차크는 폴란드 군을 위한 현대식 무기를 주문할 때 우리는 4가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필요성, 현대성, 배송 속도, 호환성. 이러한 모든 기준을 한국 무기는 충족시켜줍니다. 라고 말하며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MiG-29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납기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KAI 측에서 폴란드의 FA-50 전투기를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AI의 강구영 사장이 KAI의 주요 경영진과 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KAI의 다음 프로젝트는 FA-50 경공격기의 단자형 모델인 F-50 개발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KAI에서 F-50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F-50 단자형 개발은 KF-21과 더불어 KAI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출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FA-50의 단자형이라는 옵션을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공군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로 들여 단자형 F-50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F-50을 이번에 KAI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F-50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KAI에서는 FA-50으로 미국 육해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함과 동시에 캐나다와 페루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이 내년에는 미국의 ATT, TSA, UJTS 등 3개 사업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KAI에서는 미국 훈련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에서 FA-50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승 모델은 없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의 요구사항 목록 중에 단자형이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FA-50보다 고성능의 전투기로 자국의 MiG-29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는 페루에서도 KAI가 FA-52 단자형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수요가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단자형 FA-52기에 개발할 만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KAI에서는 F-52 개발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50 개발 발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유출된 PPT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 2인승이었던 FA-50의 후방 좌석을 제거하고 700파운드의 연료 탱크를 장착하여 작전 반경을 25%가량 늘릴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탑재량을 늘리고 AESA 레이더 탑재에 문제가 되었던 레이돔 크기를 증가시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아 F-50의 BVR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을 통해 새롭게 완성될 F-50은 MiG-29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 덕분에 뛰어난 운동성과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MiG-29이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레이더 문제로 인해 BVR 능력은 동세대 전투기보다 상당히 뒤처지는데요. F-16과의 모의 교전에서 도그파이팅에서는 MiG-29가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PVR 교전의 결과 F-16의 우월한 레이더 사정거리로 인하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확한 전투기이지만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페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수백 대가 뿌려져 여전히 현역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이 등장으로 MiG-29의 위치는 위태로워지고 말았는데요. 4세대 전투기인 MiG-29가 경공격기로 분류되는 FA-50의 BVR 능력에서 밀린 데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러시아 방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추가적인 개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실체를 보고 나토 규격 서방제 무기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페루, 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의 입장에선 굳이 MiG-29를 붙잡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보유한 MiG-29 전투기를 지원 보내며 전량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A-50과 MiG-29의 성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 MiG-29를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슬로바키아에서도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결정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전차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독일이 고집을 부리며 나토의 주력 전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K2 전차를 납품해준 덕분에 독일의 아쉬울 게 없어진 폴란드가 총대를 메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FA-50G의 빠른 납기를 보장하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번 F-52 개발을 통해 나머지 동구권 국가들의 MiG-29를 완전히 대체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KAI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경전투기에서 4세대급 멀티롤 전투기로 거듭나게 새로운 F-52 비상을 기대해봅니다. K방산이 또 한 번 신기록을 경신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1차 물량을 전달하더니 이번엔 그보다 한 달 더 빠른 3개월 만에 K2 전차 2차 물량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그드니아 항에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 예정일인 6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밝히며 K2 전차가 그드니아 항에서 하역되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약 2달 전에 25,000톤급 선박에 실려 마산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22일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 측은 정부와 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기 납품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획기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모인 통합수출지원 그룹을 출범시켰었고, 이에 하에 K2 전차 수출 전담 조직인 팀 K2를 꾸려 수출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K2 조기 납품 역시 팀 K2의 활약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 검사로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2 지원을 결정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조기 납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의 조기 납품에 매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2대 역시 도착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번에 도착한 물량이 벌써 3차 출하분입니다. 지난해 10월 24문을 출하한 뒤 12월에 12문을 공급했었고 이날 추가로 12문을 공급하면서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총 48문이 되었고 K2 전차는 15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후반기에도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번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보여준 한국에게 폴란드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병역 박람회에서 전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었고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을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우 4달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독일은 한국이 또 한 번 해냈다는 소식에 도대체 독일 전차는 언제쯤 도착하냐고 유럽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 방사는 한국보다 느리다는 꼬리표를 영영 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들이 속속들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어. 푸틴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3.5세대 전차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배치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K2 전차의 공급과 함께 폴란드를 위한 K2 전용 전차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이 러시아의 코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도 푸틴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전차포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극대노한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챌린저 2 전차의 포탄 가운데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영국이 실제로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할 경우 서방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었습니다.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핵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화우라늄탄이 무엇이길래 푸틴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이름대로 포탄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중하는 순간 핵폭발을 일으키는 핵포탄은 절대 아닙니다. 열화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나 원자력 발전용 연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철이나 납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높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APDSFS의 관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화우라늄의 강도나 밀도만을 보면 또 다른 관동자 재질인 텅스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열화우라늄탄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속 재질로 제작된 전차탄보다 압도적인 장갑 관통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이 압도적인 관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열화우라늄 탄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자기첨예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속 전차탄의 경우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 포탄의 끝부분이 연해지면서 뭉툭하게 뭉개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한 텅스텐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열화우라늄은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부의 일부만이 녹아내리면서 벗겨져 나가 뾰족한 형상이 장갑을 뚫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관통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화우라늄탄은 전차 대 전차전의 결전병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가 열화우라늄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기갑부대의 끝장나 버리게 분명하기에 푸틴이 핵무기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 전차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진저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열화우라늄탄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력한 화력을 사랑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열화우라늄탄 연구를 진행했었고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합금을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 결국 우라늄 합금으로 제작된 관동자 시제품은 전량 폐기되었고 연구는 급하게 종결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열화우라늄을 못쓰게 한다면 텅스텐으로 열화우라늄과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으로 텅스텐 중합금 관동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사는 최신 다단열 처리 기술 및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 관동자가 마치 열화우라늄탄처럼 자기첨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K2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열화우라늄 수준의 관동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기술은 독일과 한국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이 결과물로 인해 텅스텐 관동자 기술만큼은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국산 120mm 날탄인 K276은 최소 600mm가 넘는 관통력을 가지게 되면서 K1A 전차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첨예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재 이탈피와 SCDB 장약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된 형태의 포탄이 바로 K2 전용 포탄으로 제작된 K279인데요. 이탈피, 사보트,
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의 핵심 부품으로 관통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탈피는 장약의 추진력을 온전히 받으면서 포구를 이탈한 순간 관동자에서 빠르게 벗겨지며 추진 에너지를 관통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탈피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관통자의 추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초경량 고강도 복합재 이탈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결실을 맺어 K279 포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DB 장약은 온도 둔감화 물질을 표면에 도포하여 대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 저온에서도 포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포신의 무리를 덜어주어 연사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K279 포탄의 정확한 관통력은 기밀사항이지만 최소 700mm에서 800m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용 열화우라늄 날탄인 M829A3의 관통력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강의 관동력을 가진 전차탄이라는 소리이죠. 이 강력한 화력 덕분에 러시아의 5세대 전차 아르마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3대 전차 중에 K2 전차가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K2 전차의 전용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2 전차 전용으로 개발된 다목적 고포탄 HEATMP K80은 다목적 신관을 장착하여 폭발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병과 장갑차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포탄인데요. 무엇보다도 고각 발사를 통해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K2 전차가 대공사격 모드에 들어가면 조준경을 통해 거리 정보가 신관에 입력되고, 발사된 포탄이 공격 헬기에 인접하게 된 순간 근접 신관이 작동, 탄체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보냅니다. 이 무시무시한 K2 전차용 전차탄들은 폴란드의 요청으로 폴란드 현지에 세워지는 포탄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재 풍산 측과 탄약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 발의 K2 전차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전차 포탄 중 일부만 열화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에도 펄쩍 뛰었던 러시아가 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한국의 텅스텐 날탄 10만 발이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일삼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푸틴이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할 때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듯한 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무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공손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을 보니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군관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K방산 특공대가 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리라 기대해봅니다.